오늘은 개인회생 법원이 채무자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생법원 같은 경우도 거기 일하시는 회생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매일매일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채무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채무자들이 항상 소홀히 여기면서 넘어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자주 띄잖아요. 그러니까 회생위원이 보전 권고를 내려줄 때부터 아예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명시적으로 부동 문자로 딱 박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개시결정 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회생을 진행해서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을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변제금을 납부해야 될 계좌번호가 적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개시결정 때부터 변제금을 내셔야 돼요. 개인회생 절차가 맨 처음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집행기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인가결정을 받으면 재판이 끝이 나거든요. 이 가운데 개시결정 때부터 변제금을 납부를 하는데, 여러분은 신청한 이후에는 이자나 카드값을 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은행에 매달 내는 이자나 카드값 원래 냈던 거 그거 안 내시니까 그 돈을 좀 모아 두셨다가 개시결정이 나오면 변제금 내는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개시결정 받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집행기일 가셔야 되잖아요. 채권자 집행기일 가면 여러분 변제금 안 낸 거 이미 법원에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시결정 때부터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가 형사처벌 주의사항인데, 사기회생죄, 사기파산죄 이렇게 많이 부르죠.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산은닉이거든요. 예금 은닉이 제일 많죠. 채무자 마음이 그렇잖아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있는 돈, 예금 통장에 2, 3천만 원 남아있으면 그걸 싹 인출해서 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한테 좀 맡겨놓고 나는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개인회생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법원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러분이 지난 1년, 2년 사용했던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제출을 받기 때문에 큰 금액이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된 것은 법원도 잘 안단 말이죠. 보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또 비슷한 유형으로 부동산 은닉도 많이 있죠.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가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제3자 명의로 잠깐 이전해두고 개인회생 끝나고 다시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사실 금액이 작을 때는 법원이 굳이 형사처벌한다거나 직권 고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지만 금액이 커진다거나 회생제도를 대놓고 악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상 위험도 있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예시가 허위 부담 증가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무자 여러분이 법원에다가 변제금을 매달 100만 원씩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융권에 1억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들이 여기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내가 저 친구한테 1억 빌렸다고 차용증 하나 적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자. 그러면 은행 1억, 내 친구 1억이니까 내가 100만 원 변제금 내면 50만 원, 50만 원 받아가게 될 거니까 변제금 내 친구한테 50만 원 흘러간 건 내가 다시 돌려받아서 써야지. 이렇게 허위 채무를 만들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의를 주는 게 허위 진술이죠. 대체로 허위 진술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소득, 거주지, 사용처 이런 거에서 허위 보고를 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직업 같은 경우는 없는 데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내 지인이나 아는 데 부탁해서 직원으로 이름만 걸쳐놓고 실제로는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는 직장인데 그걸 직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적발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거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코인 탕진이 많아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으니까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이름만 살짝 걸쳐 놓는 거죠. 전혀 산 적도 없고 왔다 갔다 왕래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서울에 산다고 이름만 걸쳐서 신청해 놓고, 근데 직장은 대전광역시에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매일매일 출퇴근한다는 게. 사용처 허위 보고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치, 탕진, 토토, 도박 같은 걸로 낭비했다거나 내 지인들에게 은닉하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나눠줘 놓고 개인회생 진술서를 쓸 때는 생활비로 썼다,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를 해봤자 어차피 계좌 내역, 사용 내역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법원이 주는 세 번째 주의사항이 변제금 3회 미납입니다. 여러분이 인가를 받은 이후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매달 한 번씩 계속 변제금을 내시잖아요. 총 36번을 내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채무자님들의 형편이라는 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단연간 다니시다가 개인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버시다가 채무 자체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거나 또는 직업의 안정성이 없거나 일용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평생 직장이 아니고 잠시 잠깐 거치는 직장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 자체도 낮은데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이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져 버리니까 당장 먹고 살 생활비도 부족하니까 법원에 변제금을 못 내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3번 미납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돼버리면 개인회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니까 은행이나 채권자는 여러분에게 다시 독촉과 추심을 할 수 있고 이자도 다시 다 발생하는 거죠. 근데 법원도 인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형편이 어려운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3번 만에 칼같이 폐지시키는 재판부도 있긴 하지만 많은 수의 재판부가 3번 안 냈다고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폐지가 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보내준다거나 또는 3번에서 몇 번 더 기다려준다거나 또는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고 시간을 좀 버티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회 연체하고 그 뒤로도 난 모르겠다 계속 버티고 있다가 불시에 폐지되는 불이익은 미리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내가 변제금을 안 내도 계속 개인회생이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법원도 사후의 사정으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할 권한이 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36번 다 변제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5년간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회생을 2번, 3번, 4번 계속 신청하게 내버려두면 제도를 남용하잖아요. 빌려서 개인회생하고 변제 끝나면 다시 개인회생하고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되니까 5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36회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가운데 폐지나 취소를 해버리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원래는 36번 다 내면 그때서야 신용점수가 회복이 돼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대부업체 같은데 금리가 높은 이런 업체에서는 개시결정, 인가결정만 나와도 다시 돈을 빌려주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그 돈을 또 빌려버리면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금 내야 되고 내 생활비도 써야 되고 새로 빌린 대부업체에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추가 채무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면 차라리 36번 변제를 완료하지 마시고 일부러 폐지를 시키시고 새로 발생한 채무 다 엎어서 새롭게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4번째 주의사항은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변동이 있다는 말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직을 했다는 말이죠. 개인회생 재판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직을 해버리는 거죠. 이직 자체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새로운 직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관련된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해야 되고 법원은 그걸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재산이 변동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지인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받아도 되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받을 돈이 있다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받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든지 이렇게 내 명의 계좌에 돈이 찍히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거나 재산이 늘어나 버리면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청산 가치가 높아지고 변제금을 더 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게 채무자가 숨겨놓았던 재산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가 되니까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5번째 주의사항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했을 때는 그 남아있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보증금이 되겠죠. 누구든지 어딘가에 있는 점포나 사무실을 구해서 장사를 했을 거니까 그 점포 보증금 2, 3천만 원 그거 어디 갔냐? 법원은 이걸 살펴보려는 거죠. 재고, 비품, 생산 설비 그런 것들도 지금 존재하는지 폐업하고 처분했다면 얼마에 처분했는지 돈을 받았다면 그 받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시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니까 가지고 있는 재고나 비품이나 생산 설비 그래봤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하죠. 참고로 1인 회사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법인 사업자 내놓고 자기 혼자 운영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도 내가 저 1인 회사에 가지고 있는 주식 그것 또한 재산적 가치니까 그 주식 재산 가치는 얼마인지 그 주식 가치를 남에게 줬는지 1인 법인을 폐업했는지 타인 명의로 이전을 해버렸는지 그 법인은 재산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항상 주의를 주는 부분이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혹시 채무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이 5가지 점에 대해서 미리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